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서 낙선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초청해 격려 오찬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강조했지만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소통이 부족했다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영수회담을 앞두고 조국 혁신당 대표가 제안한 범야권 연석회의를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안타깝고 섭섭하다며 강한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오는 30일 하루 진료 중단을 선언하며 휴진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환자 단체는 환자에게 죽음을 선고하고 투병 의지를 꺾는 것이라며 휴진 결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걸그룹 뉴진스가 속한 어도어 민희진 대표와 모회사인 하이브 간 경영권 분쟁이 격화하면서 뉴진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하이브 사옥 앞에서 민 대표를 비판하는 트럭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불러서 한 말입니다. 선거에 떨어진 의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였는데 닷새 전 이들은 이미 총선 참패 원인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실을 비판하는 성토를 쏟아낸 바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들은 바뀌어야 한다. 당에서 소외된 사람도 끌어안아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변화를 촉구하는 쓴소리를 쏟아낸 겁니다. 일부가 배타적으로 이를 추진해 단합을 저해했고 그것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친윤계를 겨눈 듯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오늘 첫 소식 전정희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인사를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거나 낙선한 의원들을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와 민생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오신 의원님들의 지혜가 제게는 꼭 필요합니다. 윤 대통령은 총선 결과에 대해서도 송구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석한 의원들은 현장에서 체감한 민심을 가감없이 전했고 일부 쓴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최재형 의원은 모든 것을 바꾸겠다는 각오로 해야 한다며 당 운영과 지도부 구성 등을 지금과는 반대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병수 의원은 당에서 소외된 사람들도 끌어안아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낙선자들의 발언을 다 듣고 난 뒤 당정의 역량이 튼튼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얼마 전 소문이 무성한 신임 국무총리나 비서실장 인선을 두고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검토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 또 다른 한편에선 유력하게 검토된 게 맞다는 말이 나와서 대통령실 안에 혹 비선이 있는 거냐는 의혹이 일었었죠.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이 참모들에게 정치는 참모가 아니라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며 내부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수여식에 앞서 오늘 오전 대통령실로 출근해 업무를 시작한 정진석 비서실장은 수석 비서관들과 첫 회의에서 대통령실의 정치는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산발적인 메시지가 나가서는 안 된다. 대통령실은 일하는 곳이지 말하는 조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인선설이 나오며 비선 논란까지 불거진 걸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당시 대통령실에서는 두 사람의 인선 검토 여부를 두고 상반된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를 두고 대통령이 결정할 인선과 정책에 일부 참모들이 발언을 더해 혼선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통령님께 객관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내부 기강을 다잡기 위한 메시지를 낸 정 실장은 각 수석 비서관실 보고를 받으며 본격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이제 국민의힘의 최대 관심사는 사령탑이 누가 될까 하는 거죠.
당대표는 나경원 의원이, 원내대표 후보에는 친윤, 이철규 의원이 자주 거론되고 있는데 특히 이 의원에 대해서 우려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를 독립적으로 만들겠다면서 그렇게 외쳐왔는데 원내 지도부가 또다시 도로 친윤당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과연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겠냐 이거죠.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제 영남당을 벗어나 수도권 민심을 잡을 수 있는 당대표가 나와야 한다. 국민의힘에서 이런 인식이 확산하는 가운데 서울에서 생환한 나경원, 권영세 의원과 경기 안철수 의원이 후보군으로 거론됩니다. 당대표로 급부상하고 있는 나 당선인은 MBN에 당과 나라를 걱정하고 있지만 아직은 적극적으로 고민하기보다는 지역에 집중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차기 총리로 거론되고 있는 권영세 의원 역시 수도권 중심의 당 개편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우리 당이 좀 개혁적인 그 목소리가 좀 더 커져야 되고 그 개혁적인 목소리가 당에 더 담겨져야 된다. 친윤계에선 권성동 의원이 출마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기 원내대표엔 4선의 김도읍, 3선 이철규 의원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은 초선, 중진들과 연이어 회동하는 등 가장 먼저 몸풀기를 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또 다시 친윤으로 물러가면서 당이 과거의 반성은 없이 본인이 왜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뚜렷하게 얘기를 해줘. 도로 친윤당이라는 비판에 유상범 의원은 여당이 반윤이 되면 여당도 대통령을 공격하고 야당도 대통령을 공격해야 하느냐며 비판하기 위한 비판이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3일 원내대표를, 오는 6월 신임 당대표를 선출해 지도부 구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판 회유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죠. 지금까지는 이화영 민주당 대 검찰의 싸움이었는데 오늘은 국민의힘도 본격 가세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사법 시스템 방해라고요. 검찰의 신뢰를 떨어뜨려서 이 대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려는 거다 이겁니다. 김태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른바 술판 회유 주장을 옹호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를 작심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는 해당 사안의 본질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방탄을 위한 악질적인 사법 방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술판 회유 주장을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에 관여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깨기 위한 거짓말이라고 보는 겁니다. 범죄 피고인, 그 피고인을 위해 허위 사실을 거침없이 밝히는 변호인, 가장 이득을 보는 뒷배의 삼각편대가 일사불란하게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재판 때 수원지검에서 술판을 벌여 진술 조작을 회유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음주 시점과 장소 등에 대해 말을 바꿔왔습니다. 해당 주장이 100% 사실로 보인다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대장동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해 검찰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검찰이 출정 일지나 보고받은 줄 확인해서 아니라고 부인했는데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나서 해당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했지만 민주당이 진상조사단을 꾸린 만큼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이번엔 야권 쪽으로 와보죠. 영수회담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혁신당 대표의 범야권 연석회의를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이번 영수회담은 야당과의 회담이 아닌 민주당과의 회담이라는 겁니다. 조국 혁신당은 안타깝고 섭섭하다. 이재명 대표께서 답을 주면 좋겠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정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님께서 범야권의 대표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신다면 민주당이 얻은 175석이 아닌 범야권 192석을 대표하게 될 것입니다. 영수회담 전 범야권이 머리를 맞대자는 제안인데 민주당의 대답은 거절이었습니다. 여야 영수회담은 민주당과의 회담이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야당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하면은 조국 혁신당이라든가 개혁신당 그런 야당 대표하고도 만남의 시간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자 조국혁신당은 섭섭함을 드러냈습니다. 야권에 더 큰 목소리를 내기 위한 제안이었다는 겁니다. 안타깝고 섭섭합니다. 조국 대표의 진지한 제안을 좀 더 깊이 고민해 주시고 이재명 대표께서 어떠한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구성 추진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8석을 더 확보하거나 구성 요건이 완화돼야 하는데 민주당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구성이 사실상 어려워진 겁니다. 다만 조국혁신당은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에 이어 민주당과 함께 방송 3법 개정안 제2법에 나서겠다며 발을 맞췄습니다. 민주당이 조국혁신당 견제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양당의 협력 관계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위한 2차 실무회동이 내일 열립니다. 핵심은 역시 영수회담에 어떤 의제를 원하느냐일 텐데 민주당 민생 현안, 국정기조 전환, 인사 문제 등 크게 3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대통령실에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대통령이 그냥 듣기만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한 번이라도 이야기한 주제는 의제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민생 의제로는 민생 지원금 25만 원뿐 아니라 R&D 예산 복원과 농가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민생 대책들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민들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말로만 민생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의 삶에 진심으로 반응하고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대통령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다는 원칙이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 대한 고민은 있으신 걸로 안다며 민생 의제에 대해선 협의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이 대표가 지난해 단식 투쟁까지 벌이는 계기가 됐던 국정기조 전환 요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거부권 행사와 시행령 통치를 멈추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국정기조 전환의 시작이라는 판단입니다. 최혜병 특검은 반드시 하라. 이게 국민의 뜻입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법을 수용해서 국민의 명령을 따르기 바랍니다. 친윤계 인사나 검사 출신을 중용해온 대통령의 인사 기조에 대한 쇄신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수회담을 제안해놓고 정작 제1참모 자리에는 사과 한마디 없는 이 정진석 비서실장이 앉았습니다. 나는 바뀌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민주당 내에선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가운데 2차 실무회동에서 회담 날짜와 구체적인 의제에 대해 대통령실과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앞두고 민주당 도전자들의 강경 발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총선 압승을 토대로 협치보다는 민심을 내세우겠다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의장 자리는 폼지는 자리가 아니다. 핵심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투표에 붙이겠다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점점 더 세지는 발언들 유승호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다음 달 중순 이후 선출을 앞두고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들의 발언이 연일 세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과의 호흡을 강조한 조정식 의원은 핵심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모두 민주당 몫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사위나 운영위 문제 가지고 티격태격하면서 이게 도저히 접점이 안 찾아진다. 그러면은 그냥 본회의를 열어서 표결로 선출해야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첫 영수회담에서 꺼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한 정성호 의원을 두고 추미애 당선인은 민심을 앞세워 꼬집었습니다. 이체 양명주에 대해서 반드시 의제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면전에서 어떻게 치부를 드러냅니까? 이런 인식은 굉장히 나이브하다. 치열해진 당내 경쟁 속 후보들이 협치보다는 당심이나 민심을 내세우면서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제1당 대표의 의중을 반영하는 것이 주된 임무인 국회 본청 출장 소장이 아닙니다. 국회의장 후보들은 당장 사과하고 그 자리에서 사퇴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총선 직후인 만큼 당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며 막상 의장이 되면 중립과 균형을 지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이호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보겠습니다. 공동묘지의 평화 누가 한 말입니까? 무섭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나온 말입니다. 지금 총선 참패 이후 2주째지만 이 비대위 구성 논의만 이어가고 있죠. 맞아요. 결국에 관리형 비대위로 가닥을 잡고 윤재욱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추천하기로 했는데요. 쓴소리를 아끼지 않던 수도권 중진 윤상현 의원, MBN 취재진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동묘지 속의 평화예요. 내일도 또 때리고 모레도 때리고 저 혼자서. 무난한 대응은 무난한 실패를 반복할 뿐이다. 지금이야말로 당의 전면적인 체질 개선을 해야 할 때다. 예, 관리형 실무 비대위, 관리만 해서는 국민의힘이 변화할 수 없다. 최소한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는데요. 네. 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도 비대위원장이 지금 누가 되는지 중요하지 않다. 결국 용산과 결이 맞는 인사가 맡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총선에 참패한 이후에 당정 관계도 재정립하고 예. 쇄신 요구에도 힘이 좀 실리는가 했는데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봅니다. 예,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런 혁신 요구들이 분출을 했는데 네. 문제는 수도권 당선자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결국 22대 국회를 채울 당선자들은 이전 체제에서 공천을 받았던 즉 친윤 인사들이 상당수라는 건데요. 예, 그러다 보니 원내대표도 결국 친윤 인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기류가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도로 친윤당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이걸 희석시키기 위해서 비윤 당대표가 힘을 받을 거란 전망도 함께 나오는데요. 네. 그래서 앞에 리포트에서 언급됐듯 찐윤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가능성과 함께 이 당대표의 나경원 당선인을 뜻하는 나이연대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예. 통상 선거에서 패배한 쪽이 또 수습도 어려워하더라고요. 예. 다음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 같습니다. 당선인인데 네. 제 딸이 결혼합니다. 이런 문자를 지역구 구민들에게 보내서 시민들 빈축을 샀습니다. 당선 이후에 자녀의 결혼식 시간과 장소를 알리는 문자를 보낸 건데요. 축의금과 화하는 정중히 사양한다라고 적혀 있었지만 부담을 느낀 사람도 있었겠죠. 그렇죠. 이 당선인 측은 가까운 지인에게만 보내야 하는데 직원 실수로 전화번호부가 저장된 사람 모두에게 보냈다고 해명했습니다. 정치인의 경조사 단체 문자는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경조사가 있더라도 비공개로 하거나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당선인도 많은 분께 문자를 보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가수 김은국 씨죠. 예. 그런데 땡땡에 섭섭해. 누가 아니면 어디에 섭섭하다는 겁니까? 국힘, 국민의힘의 섭섭함을 토로했습니다. 왜요? 직접 들어보시죠. 네.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서 지지해주셔서 감사하다. 당이 수습이 잘 되면 한번 모시겠습니다. 이런 정도는 해야지 무슨 애들도 아니고 이건 인간적인 차원 예의잖아요. 예, 이번 총선에서 이 국민의힘 후보 유세를 직접 도왔었죠. 그런데 이 선거 이후에 이 당에서 전화 한 통 없었다며 인간적 차원에서 인사는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네. 진보 정당 지지를 선언하는 연예인이 더 많은 이유도 이 때문 아니겠느냐라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호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들 역대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에 법안 발의만 18개 꼴입니다. 열심히 일한 걸까요? 결과를 보면 법 제정으로까지 이어진 건 10% 안팎에 불과합니다. 법안 발의 수로 의정 평가를 하다 보니 실적 채우기에만 급급했던 겁니다. 최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수입니다.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20년 전인 지난 16대 국회보다 10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20건에 달하는 법안이 발의된 셈입니다. 국회가 열심히 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만큼 내용도 충실할까요? 법안 가결률은 11.4%, 역대 가장 낮았습니다. 발의된 법안 10건 가운데 1건 정도만 통과됐다는 겁니다. 법안의 완성도보다 발의 건수로 의정 활동을 평가하는 탓에 이른바 레커법, 쪼개기 입법 같은 꼼수도 속출합니다. 순환 중해야지.
나는 법안 몇 개를 발의했다. 열심히 일한 거. 이 같은 실적 채우기식 발의는 결국 부실입법으로 이어집니다.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는가 하면 중복 처벌, 과잉 규제가 되기도 합니다. 윤창호법이나 민식이법, 타다금지법 모두 의원 입법으로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와 함께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정부 입국과 달리 의원 입법의 경우 발의 절차가 간단한 탓입니다. 10여 년 전 법의 효과나 부작용을 검증해보자는 논의가 처음 나왔지만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지지부진했습니다. 신중하게 법을 만들게 되면 그 법이 완성도가 높아요. 그리고 규범력 갖추기도 좋고. 관련 법안이 상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야 모두 관련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선거 이후 전국 주도권 싸움 속에 이번 임기 내 처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MBN 뉴스 최동입니다. 의정 갈등 2달째. 이번엔 주요 대형 병원 교수들이 일주일에 하루씩 휴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결정에 유감스럽다고, 환자 단체는 투병 의지를 꺾는 사형 선고라며 휴진 결정 철회를. 병원에 다니는 환자들은 불안감을 내비쳤습니다. 환자들의 입장에선 그 하루가 바로 나 자신일 수도 있으니까요. 신용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다음 달 1일 사직과 함께 당장 다음 주 화요일 하루 진료를 중단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응급, 중증, 입원 환자 등을 제외한 진료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전면적인 진료 중단을 시행한다. 주기적인 진료 중단에 대해서는 추후 비대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서울대 외에도 현재까지 19곳 의대 교수들이 예정된 사직과 주 1회 셧다운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휴진과 사직 강행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식으로 접수되어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무책임하게 현장을 떠나는 그런 교수님들은 실제로는 저희는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교수들이 집단 사직과 정기적인 셧다운을 선언하면서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불안하기는 하죠. 만약에 또 이렇게 주 1회가 이제 그만두게 되면 어떻게 일정이 또 되려나? 약간 그거는 좀 걱정이 되는데 아직은 안내받은 바가 없어서. 환자단체는 환자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환자나 국민한테만 그 교수님들은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의료 현장을 떠나고 있는 전공의한테도 동일하게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또 부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공에 이어 교수들마저 병원을 떠날 조짐을 보이면서 앞으로 더욱 심각한 의료 대란 2라운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이럴 수도 있나요? 은행 자동화 기기 ATM에서 비밀번호를 틀리게 입력해도 예금 인출이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국 신협 영업점에 있는 자동화 기기에 문제가 생긴 건데 이 때문에 오전 한때 전국의 신협 ATM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최은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전국 신협 자동화 기기 ATM에서 이상이 발견된 건 어제 저녁입니다. 비밀번호를 틀리게 입력해도 예금 인출과 이체 등 모든 거래가 가능하다는 신고가 접수돼 확인해 보니 모든 ATM에서 같은 오류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오류를 파악한 신협 측은 오늘 오전 10시경 전국 ATM 운영을 30분가량 중단시킨 채 오류를 복구했고 현재는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협 측은 정기적인 ATM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며 업데이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걸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오전까지 타인 명의의 신협카드나 통장을 가지고 ATM에 가서 아무 비밀번호나 입력해도 예금 인출이 가능했던 건데 신협 측은 아직 접수된 피해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고 과거랑 다르게 보이는 기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업데이트 전후로 해서 대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협은 오류가 발생했던 시간대 거래 기록을 확인해 부정 거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길을 지나가던 여성이 모르는 남성의 체액을 맞았다면서 신고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듯 역겨운 침 정도가 아니거든요. 체액을 이용한 범주가 잇따르고 있지만 현행법상 신체가 닿지 않으면 성범죄로 처벌이 안 됩니다. 법 개정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한유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거리입니다. 경찰 2명이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 세워진 차를 들여다보고 건물을 확인합니다. 지난 21일 저녁 귀가하던 여성이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체액을 맞았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위로 올라가시죠. 4-8차로 떨어져서. 출동 당시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라진 뒤였는데 경찰은 주변 CCTV를 확인하며 신원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고한 여성의 옷에 묻은 체액을 국과수에 보내 정확한 성분을 의뢰하는 한편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체액을 이용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현행법상 신체에 직접 닿지 않으면 성범죄가 아닌 재물손괴죄가 적용되는 건 한계로 지적됩니다. 지난해 9월 경남 사천에서 남학생이 여교사의 텀블러에 체액을 담은 사실이 드러나 큰 논란이 일었지만 성범죄 처벌은 어려웠습니다. 신체 접촉이 없는 경우에 그 불법 촬영이나 강제추행죄 외에는 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에 대한 성범죄로서 의율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거죠. 지난 2021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에게 준 경우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술에 취한 자신을 손님으로 받지 않았다며 마사지 업소를 찾아가 협박한 50대가 붙잡혔습니다. 체포 당시 옷 속엔 흉기 2자루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심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사지 가게 입구에서 한 남성이 문을 두드리고 담배를 피웁니다. 잠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가게로 들어가려던 남성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남성이 거칠게 반항하자 결국 수갑을 채웁니다. 그런데 남성의 몸을 수색하던 경찰이 옷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몸속에 숨기고 있던 건 다름 아닌 흉기. 가슴과 허리에 2자루를 갖고 가게를 찾은 겁니다. 계속 주시를 하고 있었는데 피혐의자가 자크를 내리면서 어딘가 전화를 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꺼내는데 보니까 빨간 칼자루가 보였습니다. 체포 나흘 전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가게를 찾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은 술에 취한 자신을 업주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나흘 뒤 흉기를 갖고 찾아와 협박을 벌인 겁니다. 경찰은 보복 범행을 의뢰해 특수협박 미수 혐의로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알루미늄을 생산하고 나면 가루 형태의 찌꺼기, 알루미늄 분말 가루가 남습니다. 문제는 이 가루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물에 닿기만 해도 유독가스가 나오고 심지어 폭발 가능성도 있거든요. 전남 순천의 한 불법 창고에 이런 알루미늄 분말 수백 톤이 쌓여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격입니다. 정치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농촌 마을 한복판에 자리 잡은 창고입니다. 오래되어 보이는 지붕과 허술하게 막아놓은 창틀이 한눈에 봐도 낡아 보입니다. 내부를 들여다보니 500kg 포대가 빼곡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어림잡아 수백 톤은 되어 보입니다. 뜯긴 포대 자루에는 회색 가루가 담겨 있고 인화성 물질 표시도 보입니다. 알루미늄을 추출하고 남은 찌꺼기 분말입니다. 이 분말이 물에 닿으면 수소와 암모니아 같은 유독가스가 발생하고 남은 알루미늄 성분으로도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 용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데요. 알루미늄 입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폭발할 우려가 높습니다. 원래 축사 용도로 쓰였다가 불법 개조됐고 안전관리자나 소화기 하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창고 주변에는 곳곳에 민가가 자리 잡고 있고 이 바로 앞 도로에는 고압 성유관도 지나고 있어 화약고를 안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창고 주인은 보관을 맡겼던 업체가 부도나 떠안게 됐다며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독성 이런 것이 없다니까요. 물 묻었을 때가 이제 문제인데 물 묻을 이유 없잖아요. 그러나 습도만 높아도 폭발이나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전남 한평에서는 600톤이 자연 발화해 이불을 끄는데 무려 17일이 걸렸습니다. 한평에서도 불이 날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보양식으로 인기 있는 민물장어는 인공 부화가 어렵기 때문에 새끼인 실뱀장어를 잡아서 양식합니다. 지금이 딱 이 실뱀장어를 잡는 시기인데 돈이 되다 보니 불법 조업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허가받은 어선이 40척인데 불법 어선이 50척이 넘는다면 말 다 한 거죠. 이러다 뱀장어 씨가 마르겠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충청남도 서천과 전라북도 군산 경계인 금강입니다. 바다에서 강으로 올라오는 실뱀장어 길목을 어선들이 점령했습니다. 어림잡아 50척이 넘는데 하나같이 등록 표지판이 없는 무허가 어선입니다. 실뱀장어는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돼 정해진 구역에서 허가받은 어민만 잡을 수 있지만 마리당 3,000원이 넘다 보니 불법이 판을 치는 겁니다. 2월 말부터 5월 말까지 하는데 지금이 한 달 남았는데도 2, 3억 벌었다고 그래요. 불법 어선들은 주로 밤에 움직입니다. 조업이 금지된 구역에서 초록색 불을 켠 배 가까이 가봤습니다. 한 명은 망을 보고 다른 한 명은 뜰채를 휘저기며 실뱀장어를 건져 올립니다. 잠시 뒤 잠복 중이던 해경이 어선에 다가가자 곧바로 도주합니다. 멈춰요. 쫓고 쫓기는 추격전 끝에 어선은 붙잡힙니다. 잡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 잠 안 오고 나이가 70하고 뭐 할 것도 없고 그냥. 어획물을 버려서 증거를 없애려고 하고 웬만하면은 자기도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니까. 불법 어선들은 강 전역에 그물을 설치해 해양 생태계 파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모기장 어망을 어마어마하게 깔아놔가지고 실뱀장을 잡으면서 치아 알을 다 잡아주기 때문에 돈이 된다면 마구 잡는 불법 조업을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전체 절도 범죄 건수는 줄었는데 60세 이상 노인들의 절도 범죄는 되레 늘었습니다. 대부분이 혼자 살거나 소일거리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나가는 노인들의 생계형 범죄였죠. 최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일산의 한 먹자 골목입니다. 길을 걷던 80대 여성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상가 앞에 걸린 조기 2마리를 자신의 유모차에 담고 사라집니다. 또 다른 60대 남성은 공사장 주변에서 자신의 몸만한 LPG 가스통을 분리해 달아납니다. 피해 금액은 3,000원과 11만 원의 소액으로 이들은 혼자 살거나 파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온 노인 빈곤층이었습니다. 엄청 많아요. 거의 다 대부분이 어르신들이 종가가 17, 8번 막 이 정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아요. 국내 절도 범죄는 지난 2019년 약 10만 건에서 4년 동안 꾸준히 줄었지만 60세 이상 노년층의 범행은 되레 35% 늘어난 2만 9천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절도 범죄는 빈부격차가 심할수록 저소득층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높은데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로 65세 이상 노인 10명 가운데 4명이 빈곤층에 해당합니다. 형사정책적 그런 접근이 아니라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접근이 이루어지고 동기를 해소해 주는 게 필요하고 빈곤 노인에 대한 촘촘한 복지 지원은 물론 사회 안전망 강화에 많은 노력과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과는 별도로 사건 자체에 대한 경찰 수사도 이어지고 있죠. 무리한 수색 지시 의혹을 받는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은 아예 지휘권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원은 배치되는 정황이 담긴 현장 지휘관들의 통화 녹음이 공개됐습니다. 현주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최상병 순직 사건 발생 당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은 무리한 수색 작업을 지시한 당사자로 지목됐습니다. 사건 하루 전 수해 실종자 수색 현장을 직접 방문해 예하부대로부터 보고를 받고 직접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입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휘 통제권이 이미 육군으로 넘어가 수색대원들에게 물로 들어가라고 지시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이 담긴 전화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실종자 수색 지휘 통제 본부장이던 해병대 7여단장이 최상병의 당시 소속부대 대대장인 7대대장과 나눈 통화 내용입니다. 상황이 좀 어떠냐? 예, 비가 많이 와서 지금 잠깐 차에 타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라. 그 현장 지휘관 판단하에 예. 그렇게 하고 이게 정식으로 철수지시는 네.
좀 상황이 애매해. 내가 사회자님께 몇 번을 건의드렸는데. 네, 알겠습니다. 첫날부터. 같은 날 7대대장이 후배 장교와 나눈 대화도 비슷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야, 지금 너무 많이 와. 지금 방금 연원님 안 그래도 전화 오셨는데 사단장님께서 옆에 계신데 정상적으로 하라고 16시까지인가라고 하라고 하셨답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 등 핵심 피의자들을 소환해 최상병 사건 수사를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국내 최대 K-팝 기획사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 수장 민희진 대표의 진실 공방이 뜨겁죠. 이번엔 일부 뉴진스 팬들이 트럭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어른들 싸움에 뉴진스를 이용하지 말라는 것 그거 하나였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인 하이브의 사옥 앞에 시위용 트럭 차량이 세워져 있습니다. 차량 밖의 화면에 하이브 소속인 뉴진스를 지지한다거나 민희진은 뉴진스와 가족을 이용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이자 걸그룹 뉴진스가 속한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간의 내홍 소식에 일부 뉴진스 팬들이 단체 행동에 나선 겁니다. 민 대표는 하이브의 또 다른 산하 레이블인 빌리프랩의 신인 걸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모방 가능성을 문제 삼자 하이브가 자신을 해임하기 위해 감사에 나섰다고 비판하지만 하이브 측은 아일릿의 데뷔보다 이른 올해 초부터 어도어 경영진이 경영권 탈취를 시도한 문건도 다수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 대표의 측근인 A씨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내부 문건을 둔 공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어도어 경영진이 해외 펀드에 어도어 주식을 매각할 시나리오를 담았다고 보지만 어도어 측은 개인적인 메모라 일축합니다. 경영권 분쟁이 드러난 직후 이틀간 시가총액 8,500억 원을 날린 하이브는 오는 30일에 소집을 요구한 어도어의 이사회가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멀티레이블 체계로 인해 예견된 하이브 내의 신경전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분쟁이 장기화되면 아티스트의 활동이 제약되고 K-팝의 평판도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이젠 사과나 배 같은 과일만 문제가 아니죠. 양배추와 양파 등 채소값도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달 대비 배추 가격은 36%, 양배추는 50% 가까이 오른 건데 이러다 보니 특히 양배추와 양파 같은 걸 많이 쓰는 음식점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양파와 양배추 등 춘장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주방장이 다듬고 있습니다. 중국 요리의 필수인 채소값이 최근 급등했는데 그렇다고 가격을 올릴 수 없어 울상입니다. 올 겨울부터 시작해가지고 양배추고 양파, 배추값이 지난해보다도 한 배가 더 이상 올랐거든요. 우리 짜장면 가격이 다른 이제 일반 식당들 밥 종류로 이제 한식집 하면 비싸다고 자꾸 얘기하거든요. 양배추가 주 재료 중 하나인 길거리 토스트 사장님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요 한 통에 3,000원, 4,000원 그렇게 했었는데요. 지금은 통도 작아지고 8,000원, 9,000원에 돈이 더 들어가지. 기후 이상으로 과일에 이어 채소 작황도 안 좋아지며 배추와 양배추 가격이 급등했고 참외 등 일부 과일 가격도 여전히 고공행진 중입니다. 이처럼 먹거리 물가가 오르면서 지난달 농림수산품 가격 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4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0.1%포인트 소폭 하락했지만 아직은 체감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불확실한 요인들도 있어서 계속해서 이런 추세로 이제는 하락하는구나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좀 지켜봐야 될 부분. 식료품 물가 압박이 이어지자 정부는 배추, 양배추, 마른김 등의 할당 관세를 적용해 소비자 체감 가격을 낮추고 식품 업계에도 제품 가격 인하를 촉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계속되는 고물가에 지갑이 얇은 대학생들에겐 월세도 밥값도 다 부담이죠. 이러다 보니 요즘 대학가에선 하숙집이 다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숙식이 제공되니 원룸에서 자취하는 것보다 생활비가 훨씬 덜 들거든요. 입주 경쟁도 치열해서 탈락자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연희동에 있는 하숙집입니다. 대학생들을 상대로 방 19개를 운영 중인데 현재 빈 방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하숙이 조금
손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학생애들이 원룸을 많이 찾고 이랬었는데 요새는 경기도 어렵고 해서 조금 많이 늘어났어요. 입주 경쟁도 치열해 몇 달을 기다리는 학생도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입주 문의가 폭주하자 이 하숙집은 방 12개를 추가로 내놓으려 준비 중입니다. 지금 2층부터 지금 공사하고 있어서 이제 5월 달에 이제 대기하고 있는 친구들 들어오고 월세, 식비까지 줄줄이 치솟자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에 식사도 제공되는 하숙집을 찾는 학생이 늘어난 겁니다. 실제 서울 대학가의 원룸 월세 가격은 70만 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식비와 공과금을 더하면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월세 포함해서 한 15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한 달에 좀 많이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하숙집들 역시 뛰는 물가에 늘어나는 운영비가 부담이 되긴 하지만 생활비를 줄이려는 대학생들의 발길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할 예정이죠. 그 전에 우위를 점하려는 듯 러시아의 공격이 더 강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가 미사일 공격을 받아 대형 TV타워가 2동강이 나버렸고 인근 도시엔 공중 폭탄이 투하돼 민간인들이 크게 다쳤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도시 한가운데 세워진 높이 240m의 TV 송신탑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더니 윗부분이 부러져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파괴된 것으로 이 지역의 방송 송출도 중단됐습니다. 인접한 다른 시내 중심지에는 주민들이 공중 투하된 폭탄 잔해에 맞아 피투성이가 됐고 주저앉아 고통을 호소합니다. 흐르는 피를 지혈해보지만 거즈 위까지 넘쳐 흘러 바닥까지 피로 흥건합니다. 미국의 추가 군사 지원 전에 우위를 점하기 위한 러시아군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Соразмерно угрозам, создаваемым Соединенными Штатами и их союзниками, продолжим совершенствовать состав и структуру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увеличивать выпуск наиболее востребованных образцов вооружения и военной техники. 수세에 내몰린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추가 지원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Ураженнями ворога на фронті між затвердженням пакету і силою наших хлопців час має бути максимально короткий. 미국의 지원은 대통령의 서명만 거치면 곧바로 가능한 상황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 무기와 장비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외 언론은 에이테크임스와 브래들리 전투 장갑차 등 우리 돈 1조 3천억 원 규모의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공급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지난 2월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가 홍콩 친선 경기에서 뛰지 않아 중국 축구 팬들이 분노하는 사건이 있었죠. 이에 중국 당국이 스타 선수가 나올지 말지를 시합 전에 알려야 한다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가 중국 축구 팬들에게 사과합니다. Es tan simple como lo dije en la conferencia de prensa que hice. Tenía una inflamación en el aductor y no podía participar en el primer partido que jugué en Arabia. 메시는 지난 2월 소속팀과 홍콩 올스타팀과의 친선 경기에 출전할 계획이었지만 부상을 이유로 경기 내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최고 수십만 원에 달하는 표값을 지급하고 경기장을 찾은 축구 팬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메시가 불과 사흘 뒤 일본에서 열린 친선 경기에서는 30분간 출전하자 중국 축구 팬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결국 중국 축구협회는 스타 선수의 이른바 노쇼를 방지하는 새 규정을 내놨습니다. 입장권 판매 전 주요 스타 선수의 계약상 출전 조항과 계약 위반 시 처리 방안을 미리 알리도록 한 겁니다. 또 국제축구연맹이 인증한 경기 중개인을 통해서만 시합을 주선하고 국제조직 승인 전엔 입장권 판매도 금지했습니다. 메시 노쇼 논란 당시 중국 관영 매체는 외세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가 하면 중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아르헨티나 축구 대표팀의 친선 경기 2개가 모두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가족 수가 적으면 작은 집에 살아야 한다. 맞는 말일까요? 요즘은 화려한 싱글을 표방하는 사람도 많은데 말이죠.
규정대로라면 1인 가구는 원룸에서만 살아야 한다는 거냐 하는 비판이 쏟아지자 정부가 관련 공공임대주택 규정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청년 주택입니다. 신혼부부형과 청년형이 있는데 1인 가구가 사는 청년형은 모두 17에서 24제곱미터로 10평이 채 되지 않는 원룸형입니다. 공용 세탁실과 주방이 있어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혼자 살아도 비좁게 느껴집니다. 그냥 일어서서 옆에 보면은 그냥 바로 벽이고 책상이고 뭐 전자레인지고 이러니까 활동 반경도 좁아서 움직임 양이 적어서. 비교적 소득이 높은 1인 가구가 늘고 있지만 정부는 지난달 이들이 받을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면적을 오히려 줄였습니다. 전용 40제곱미터 이하에서 35제곱미터 이하로 낮춘 겁니다. 이 제도대로라면 1인 가구가 선택 가능한 주택형은 원룸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혼자서는 원룸에서만 살라는 말이냐며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자녀 수가 많은 가구에 더 혜택을 주는 차원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국회 국민청원글에는 3만 2천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국토교통부는 면적 기준을 원점 재검토해 상반기 중 대안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1인 가구는 반드시 소형 평형만을 원할까? 그건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능력과 취향에 따라서는 중형 정도의 공간을 원하는. 지난해 1인 가구는 이미 750만 가구를 넘어 전체의 34%를 차지합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아이를 안 가지려는 사회적 분위기에 더해 아이를 갖기 어려운 난임도 주요한 이유로 꼽히죠. AI 기술이 이 난임 해결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새로 나온 여러 기술과 방법들 박통일 기자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결혼 4년 차인 정모 씨의 가장 큰 고민은 출산입니다. 주변에 약간 난임인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저 또한 그런 케이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있었고. 병원을 찾기엔 시간과 비용이 부담스러운 정 씨는 난소의 건강 상태를 측정하는 키트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정 씨가 직접 채취한 혈액은 의료기관으로 보내지고 검사를 거쳐 난소 나이라고 불리는 AMH 수치가 측정됩니다. 이틀 뒤면 스마트폰 앱을 통해 난소 기능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난소 안에 있는 난자의 개수를 대변해주는 지표거든요. 수치가 내가 평균 이하는 너무 낮다. 이러면 이제 빨리 좀 뭔가 조치를 취하는 귀중한 정보가 될 수 있겠죠. 현미경으로 촬영한 배아 사진을 AI 프로그램에 올리자 곧바로 배아의 점수가 매겨집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수한 배아라는 의미로 자궁에 이식했을 때 임신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제 AI가 판별한 가임 배아의 정확도는 유관보다 20%포인트 이상 유의미하게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랭킹을 매기는 용도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8점이고 얘가 4점이면 8점인 애가 임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아이를 이제 이식을 시키는 거죠. 국내 난임 환자 14만 명 시대. 기술의 발전이 아기를 절실히 원하는 난임 부부에게 새로운 실마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일본에서 사케를 직접 구매해 국내에서 중고 거래로 파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20만 원대에 파는 걸 일본에서는 5만 원대에 살 수 있거든요. 엔화의 가치가 낮아진 엔저 현상이 지속되면서 가능해진 일인데 면허 없는 주류 판매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장동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케 제품을 검색해봤습니다. 빈 병이나 포장 상자를 판다는 글들이지만 실제로 만나보면 뜯지 않은 주류를 팔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산 것 같은데 오사카 근데 친구까지 매일은 사는데 저희가 먹고 제 스타일은 아니라서 샀어요. 제가 10만 원에 사온 이 사케는 국내 백화점에서 20만 원대에 판매하는데요. 일본 현지에서는 단돈 5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엔저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관광객들이 일본에서 사온 사케를 국내에서 되팔고 있는 겁니다. 아예 상업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너무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많이 사가다 보니까 한 사람 앞에 한 병 뭐 이런 규제를 두고 팔기도 하고
하지만 주류 판매업 면허 없이 구매한 술을 되팔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중고거래 플랫폼들은 관련 판매글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단속이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의심되는 것만으로 사실은 그 거래를 중단시킬 수는 없고 일일이 사람이 보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한국소비자원은 불법적인 중고거래는 사기를 당해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할 수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그제는 지구의 날이었죠. 아파하는 지구를 살리기 위해 서울시가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자며 한강공원 잠수교 쪽을 제로 플라스틱 존으로 지정했습니다. 적어도 여기선 일회용 배달 용기를 쓰지 말자는 거였죠. 어땠을까요? 1년이 지난 잠수교를 강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시가 한강공원에 일회용 배달 용기 반입을 금지시키겠다고 발표한 건 지난해 9월입니다. 가장 먼저 잠수교를 제로 플라스틱 존으로 지정했습니다. 반드시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계도가 아니고 금지로 갈 계획이고요. 지정 7달이 지난 지금 잠수교를 찾았습니다. 쉴 새 없이 배달 오토바이가 오가는데 일회용기로 포장된 음식이 거리낌 없이 반입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제로 플라스틱 존이거든요. 잘 몰랐어요. 직접 배달을 시켜도 일회용품으로 음식을 받는데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제로 플라스틱 존보다 배달 픽업 존이 더 어울립니다. 어디서 받을 수 있어요? 여기 잠수교로 오시면 돼요. 잠수교 인근이 제로 플라스틱 존이라고 알죠? 상관없어요. 노점상도 시민들도 손에 들고 있는 건 모두 일회용품입니다. 이곳이 제로 플라스틱 존이란 사실을 아는 시민도 이를 알리는 문구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좀 뭔가 경각심이라도 있거나 좀 눈치라도 보거나 할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잠수교 옆 반포 한강공원은 이용객들이 버리고 간 일회용품 쓰레기가 한가득입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이곳도 새롭게 제로 플라스틱 존으로 지정했습니다. 제로 플라스틱 구역이란 말이 무색하게 해가 지자마자 벌써 쓰레기가 수북하게 쌓였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서울시는 제로 플라스틱 존은 행사가 있는 날짜에만 운영하고 있다며 한 발 뺍니다. 좀 강하게 조금 나온 부분이 있긴 있고요. 행사할 때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는 거예요. 다만 평소에도 제로 플라스틱이 가능하게끔 아직도 내부 협의는 계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맞춤하면 보통 옷을 생각하실 텐데 이젠 차량도 주문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생산 단계에서부터 운전자 요구를 반영해 똑같은 차종 안에서도 사용 목적 등에 따라 구급차도 되고 푸드트럭도 되고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한범수 기자가 직접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동식 LP바와 스마트팜, 전기자전거 충전소에서 경찰 기동대 차량까지 생김새와 쓰임새가 서로 다르지만 모두 같은 전기상용차 차종입니다. 국내 대기업이 출시한 목적 기반 차량으로 주문자 요구에 맞춰 변형한 겁니다. 뼈대인 샤시와 사람이 타는 캡은 표준에 맞춰 만들고 뒤쪽은 운전자 취향에 따라 구성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의복으로 치면 기성복과 맞춤복의 중간입니다.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 계시는 고객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개발 과정부터 적극적으로 반영하였고 차량 높낮이나 손잡이 위치 등을 신체에 맞게 배치해 안전성은 높아지고 사업이나 공무 목적에 맞게 차량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했던 불편함은 줄었습니다. 지금까진 기존 승합차를 개조해서 구급차로 활용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생산 단계에서부터 구급대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맞춤형 구급차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또 다른 업체는 내년 출시를 목표로 목적 기반 차량을 개발 중이고 도요타는 스쿨버스에서 푸드트럭, 사무실로 변신할 수 있는 차량을 선보였습니다. 미국 스타트업들은 월마트나 아마존과 같은 유통대기업과 손잡고 배송에 특화한 차량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4년 전 32만 대였던 세계 목적 기반 차량 판매량은 내년쯤 130만 대로 뛰어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큰 위성 하나를 쏘아 올리는 대신 작은 위성 여러 개를 발사하는 걸 군집 위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2027년까지 총 11개의 초소형 위성을 올려 군집 위성을 완성하는 게 목표인데
오늘 국내 최초의 군집 위성 1호기가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뭐가 달라질까요?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4, 3, 2, 1. 로켓이 붉은 화염과 흰 연기를 내뿜으며 하늘로 치솟습니다. 발사 50분 뒤 로켓에 실린 위성이 정상적으로 분리돼 우주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Expected payload deployment. Fantastic news there from Mission Control. Neon Sat-1 has been deployed. 6시간 40여 분 만에 양방향 교신에도 성공하자 국내 연구진의 환호가 터져 나옵니다. 미국의 우주기업 로켓랩이 쏘아 올린 건 바로 국내 최초의 초소형 군집 위성 1호기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2026년과 2027년에 각각 5기를 추가 발사하는 등 모두 11대의 초소형 위성을 쏘아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발사에는 군집의 시작이라는 뜻의 영어 앞글자를 따 BTS라는 임무명이 붙었습니다. 무게가 100kg도 안 되는 초소형 위성 11대는 500km 상공에서 떼지어 지구를 돌며 더 자주 그리고 더 넓게 한반도를 관찰합니다. 한반도 촬영 주기도 3, 4일에 한 번에서 하루 3번 이상으로 짧아집니다. 국가안보뿐만 아니라 재난재해 분야 또는 농산물 작황 현황, 산림 변화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발사된 1호기는 성능 시험과 품질 점검 등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인 임무를 수행합니다. MBN 뉴스 정상민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역대 최초로 약팀 인도네시아를 U23 아시안컵 8강에 올려놓은 신태용 감독이 인도네시아의 히딩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와의 계약은 2달 정도 남았는데요. 현재에선 재계약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태용 인도네시아 대표팀 감독이 인터뷰 도중 환한 미소와 함께 경기 최우수 선수와 엄지척 포즈를 취합니다. 23세 이하 아시안컵에서 우승 후보 호주를 떨어뜨리며 첫 8강 신화를 이뤄낸 인도네시아 대표팀 돌풍에는 화려한 용병술의 신태용 매직이 있었습니다. 역사를 만들어가면서 인도네시아 축구 발전하고 있다는 자체에 상당히 행복하고 기분이 좋고. 이번 8강 진출로 인도네시아 축구의 한 획을 그으며 4년 전 협회와의 재계약 조건을 모두 달성한 신 감독은 선수들과 현지 팬들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축구협회 SNS에는 신 감독에 대한 칭찬과 함께 올해 6월 종료되는 계약 연장을 바라는 게시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다만 이번 대회 성과로 신태용 감독의 몸값이 치솟은 만큼 인도네시아 대표팀과의 재계약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한편 파리올림픽 본선 출전권이 걸린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의 8강전 경기는 우리 시각으로 금요일 새벽 2시 반 열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저녁이 된 지금은 비가 모두 그쳤지만 습도가 높습니다. 때문에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가 비치면서 안개는 모두 걷히겠고 내일은 낮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서울은 23도, 강릉은 27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15도가량 높아 따뜻하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지역은 차츰 황사의 영향을 받으면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11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광주가 11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낮 기온이 크게 올라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모레 밤부터 제주도에는 비가 살짝 내리겠고요. 오는 주말에는 서울 낮 기온이 29도까지 올라서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내주셨습니다.